장자크 루소의 얼굴을 보시죠. 이 사람의 초상화 다른 버전이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만, 이 그림이 저의 얼굴을 좀 더 잘 나타낸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고요. 음,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혹시 관상 보실 줄 아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루소의 이름은 뭐 다들 들어보셨을 테고,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이름은 아실 텐데, 에, 서양 근대 교육 사상을 대표하는 사상가로서 이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이 물론 이제 불충분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굳이 한 사람 딱 꼽자면 이 사람을 꼽는데 반대할 교육 사학자는 적을 것 같아요. 그만큼 대표성이 있는 사상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동양적 기원에서 조선의 후기에 그 성리학을 중점적으로 본 것처럼 근대 서양 교육에 있어서도 루소의 사상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 핵심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널리 많은 것을 보기보다는 한 곳에 좀 집중해서 보는 그런 전략을 택했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이 루소라는 사람은 인상 보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에, 그야말로 복잡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메니우스보다 더 복잡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 복잡성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 사람 그 인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물론 굉장히 그 지성은 천재급에 속하는 사람이겠죠. 그 재능, 지적 역량 이런 것은 뭐 최고 수준에 속하는 사람이겠습니다만 뭐랄까 그 인품이랄까 인격, 인성 그런 것에 대해서는 쉽게 뭐라고 평가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 사람을 비난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니까 아, 그래서 이 사람을 교육 사상가로서 소개하는 데는 좀 서설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사람 좀 제 위에 이름만 써놨구나. 이 사람은 18세기에 프랑스 등등 서양의 중심에서 활약을 한 사상가입니다만 예, 워낙엔 스위스 태생이고요. 그리고 유년기가 불행했어요. 예, 불행한 유년기에 여러 가지 역사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인격 형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람들하고 좀 자연스럽게 지내는 그런 법 같은 것을 잘 익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은 엄청나게 센 사람이고, 일종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동시대하고 그 이후 시대도 사람들의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욕을 많이 먹은 이유가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주먹 다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일 그 당대의 센 놈들하고 붙었어요. 센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가장 큰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하고 부딪혔는데 뭐 첫 번째는 부르봉 왕정,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정의 그냥 뭐 그 맞짱을 떴다고 볼 수 있고 그 맞짱을 뜬 작품 같은 것이 사회계약론이라든가 인간 불평등 기본론 뭐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톨릭의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내용이 이 사람의 대표작인 에밀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지성계를 주름잡았던 계몽주의 학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루소를 계몽주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계몽주의 학파에 속해서 함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쪽에도 등을 돌리게 되거든요. 이 주 세력하고 그 저희 알력을 빚게 되고 그래서 여기 힘센 이런 쪽에 다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욕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가톨릭에 의해서는 에밀이 그 금서 조치가 되고 뭐 불태워지는 그런 비극을 겪기도 하고 계몽주의 학파의 주된 사상가인 디드로, 달랑벨, 또 누가 있었냐, 볼테르 이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실 그 스캔들을 많이 낳고 비난을 받고 자기에게도 많은 스스로도 피해를 입게 됐죠. 좀 사회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그 어리석은 면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적인 천재성에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에,
쉽게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상가라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을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있구나. 이것을 잠깐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예술가나 학자 이런 사람들은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천사의 작품을 만들어낸 그런 훌륭한 예술가나 학자가 인간성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루소가 이런 표현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문화재가 된 이탈리아 사보이 지방에 있는 루소가 젊은 시절 살았던 집입니다. 이 집은 여기 이제 마담 드 워렌이라고 써 있죠. 그쪽은 바랑 부인이라고 부르는데 바랑 부인이라는 돈 많은 그 과부가 살던 집이에요. 근데 이 돈 많은 과부가 루소보다 상당히 연상인데 몇 살 연상이더라? 또 잊어버렸다. 어쨌든 30대 과부가 20살이 안 된 루소가 이제 스위스에서 가출을 해가지고 먼 곳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왔는데 불쌍한 소년인데 그 소년을 맞아서 여기서 같이 살게 해줘요. 근데 루소가 여기서 몇 년 살다가 20살이 되니까 20살 된 이후부터는 바랑 부인의 애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유럽 전역에 퍼지는 스캔들 같은 것이 나오기도 했어요. 가 20살 된 청년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그 과부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사랑하는 관계를 이뤘다는 것은 글쎄요, 둘만의 관계를 뭐 남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러나 사회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받았던 말씀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됐듯이 그 루소는 당대 이 유럽 사회에서 별로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많이 손가락질을 받은 그런 행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나 뭐 전 이걸 가지고 루소를 지금 한 인간을 뭐 심판하자 그런 말씀 전혀 아닙니다. 루소는 나중에도 나이를 훨씬 많이 먹어서도 이 바랑 부인을 일생의 진정한 사랑이었었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일도 있고, 바랑 부인도 루소를 뭐 어떤 젊은 애인으로 삼고 그냥 뭐 이용하였다기보다는 루소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인문학 공부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도움을 주고 지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루소가 자신의 품을 떠나서 파리로 가게 응원해 준 사람이라고 볼 때 두 사람 간의 순수한 마음이 있었겠죠. 자, 어쨌든 두 사람 관계가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소는 여기서 지금 여성 편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욕을 먹어요. 루소가 함께 살았던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여성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플레이보이다, 바람둥이다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변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소는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를 못하고 유럽 전역을 떠돌이 생활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저쪽 북쪽으로도 갔다가 영국으로도 건너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게 자기가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한 곳에 이렇게 점잖게 정착을 하고 관계를 뻗어가고 거기서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고 이런 걸 못하기 때문이에요. 평생 고정된 직장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온갖 잡일들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다만 자신의 그런 지적인 천재성 때문에 사상적인 저서를 쓰고 그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명성을 얻게는 됩니다만, 에밀 같은 책은 베스트셀러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명성은 얻지만 그러나 한 군데 정착하는 삶은 못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 이탈리아에 살다가 파리에 가고, 파리에 살다가 외로우니까 어떤 여성을 또 만나가지고 그 여성하고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이제 가톨릭의 거의 뭐 협박 같은 그런 대응을 받고 나서 겁을 먹고 또 스위스로 도망가게 되고, 나중엔 또 영국 사상가 휴음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군데 머물지 못하고 새로 간 곳에 또
거기 머물며 살다가 거기서 또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아서 루소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음,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을. 예, 어, 자꾸 이사를 갔기 때문에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든 것을 이걸 뭐 생계형 바람둥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 천성이 워낙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비난해야 될지 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루소는 이렇게 일상적인 삶에서 존경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리에서 만난 여성하고 함께 가정을 꾸려서 살면서 아들을 다섯을 낳는데 다섯을 전부 다 고아원에 갖다 맡겼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 다섯을 스스로 키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대표적인 저술이 에밀이거든요. 에밀은 남자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워서 훌륭한 어른으로 만드냐 하는 그런 양육 지침서로서 세상에서 이해가 되고 있어요. 교육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자식들은 고아원에 갖다 버린 사람이 쓴 아이 양육서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서 어떻게 훌륭한 아이로 키우느냐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도 되느냐 하는 당연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루소에 접근하기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장애 요인들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바탕에 놓고 볼 때 루소가 이게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 사상가라고 보실 수 있는지.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라 골치 아픈 문제라 제가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도 30대 때 그 미국에서 루소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처음 보면서도 애초에 이것 때문에 많이 걸렸어요. 뭐 이런 인간을 내가 꼭 배워야 되나 그런 그 회의가 일기도 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제가 루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루소의 책을 곁에 두고 루소의 사상을 계속 다시 반추하면서 살아오면서 제가 이르게 된 결론은, 수십 년에 지나서 이르게 된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루소는 당대에 존경을 받지 못하고 호사를 누리지 못했어요.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았어요. 명성은 있었습니다만 일상에서 그 안정과 복락을 누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서 좀 이른 나이에 60대에 사망해 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생은 참 고단하고 그리고 투쟁으로 점철된 그런 힘겨운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생 동안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지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불행했던 일생이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난장판이 되기도 했던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자신의 보석 같은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 작품은 그 사람의 그런 혼돈의 삶이 있었기에 태동할 수 있었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얌전히 연구실에서 도서관에서 그냥 수양하듯이 깨끗한 마음을 쓴 그런 작품이 아니고, 자기를 마구 인생에 던져가지고 온갖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고생하면서 인간성의 그 깊은 그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져 보고 자기 자신의 엄청나게 추하고 악한 면을 스스로 목격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만들어낸 인간에 대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은 존경받지 못할 만한 삶을 영했더라도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동족인 인류에게 제시한 이 작품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그런 깊은 이해는 자신의 밑바닥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건져낼 수 있는 이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삶을 던짐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인간에 대한 그런 관점, 통찰, 그런 것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사람이 윤리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그다지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자신의 삶의 성과물로 우리에게 제시한 이 작품들은 그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소한 읽어볼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봤을 때
20년, 30년 지나면서 저는 루소라는 사람을 보다 연민하게 되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했었던 메시지의 그 본령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변호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루소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입니다만 오랫동안 좀 고민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소를 이제 저만 그 수용하고 그 사람의 그 사상을 깊이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팬들이 많거든요. 가장 유명한 팬이 임마누엘 칸트예요. 칸트가 루소의 광팬입니다. 루소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칸트는 루소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루소보다는 한 10년 정도 연하인가 그런 나이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칸트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서양 철학 2000 수백 년 역사에서 1등 범생이에요. 범생이 중에 범생이.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철저하게 자신의 그 윤리적인 그 규칙 안에서만 살았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최고의 모범생이 최고의 망나니 같은 루소를 그렇게 존경하고 그 사람의 사상을 수용했다는 게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죠. 아마 자신 안에 갖지 못했던 것을 세상에 펼쳐놓고 엉망진창으로 세상에 맞짱 뜨고 덤벼들었던 그런 루소에게서 오히려 칸트 같은 사람이 매력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루소의 사상의 핵심을 소개할 때 칸트의 개념과 용어를 동원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루소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이 길었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루소의 에밀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근데 에밀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복잡다단한 그 루소의 인격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서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비록 에밀이라는 책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것에 비해서는 훨씬 평이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긴 합니다만 그 평이한 문장을 다 읽고 나서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면이 있는 책입니다. 이게 뭐지? 라는 그 질문을 일으키는 가히 철학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에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가져온 이 그림은 유럽의 루소는 18세기 사람인데 18세기 이제 근대죠. 근대 말고 그보다 훨씬 이전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전형적인 사회상을 드러낸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중세는 대체로 5세기서부터 한 13, 14세기까지를 중세라고 얘기합니다.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유럽이에요. 옛날 유럽의 중세에는 이렇게 성이 많았고요.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여기 이제 장원이라고 불러요. 매너라고 부르는데 이 장원은 경작지도 있고 산림도 있고 그리고 저 목초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양떼들이 놀고 뭐 그런 곳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세의 그 경제적인 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농업하고 산림업하고 그리고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활동하는 사람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농노들이에요. 농민이라고 안 하고 농노라고 불러요. 왜 농노라고 부르면 땅에 묶여있는 노예나 다름없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율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 여기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럼 자기들이 그 거둔 곡식으로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죠. 이 성 안에 있는 성주한테 다 바쳐야 됩니다. 자기들은 요만큼 얻어서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불쌍한 중세의 농노들이에요. 근데 농노는 중세 유럽인의 거의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요한 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그 사회 계층이 농노 말고 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 이제 제일 대장님, 영주, 성주가 살겠죠. 이 사람은 귀족이에요. 그리고 귀족하고 그 주변에 몇몇 엘리트, 이제 보좌하는 그런 신하들, 이런 그 최상층 엘리트들, 귀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성당이 보이죠? 성당 안에 성직자들이 있죠. 성직자들도 귀족 계층에 준하는 그런 상위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기 대다수 농노들하고 극소수 귀족 계층 이것이 중세의 사회 계층의 그 양극단을 보여주는데 요 사이에 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농노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데 요 성 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 안에 그들의 기능이 필요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서 무슨 기능이 필요하냐? 성 안에는 이게 일종의 행정적인 중심지이기 때문에 글을 써야 돼요. 행정서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엔 글을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죠. 교육받은 사람들, 행정적인 업무를 맡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행정적인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일도 또 대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가들, 판사, 뭐 변호하는 일, 뭐 그런 거 맡는 사람들, 그래서 법률가들이 함께 있고, 또 여긴 그 지리적 중심지이니까 상행위가 이루어지죠. 상인들이 또 함께 살고 있고, 상인들에게 물건을 갖다 바치는 그 수공업자들도 여기 또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상행위가 일어나면 이제 화폐로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화폐를 관리하는 금융가들, 은행가들,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여기 같이 삽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사람들이 모이면 좀 자기가 배운 지식을 팔아먹는 지식상인,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이 또 여기 끼어서 같이 살고, 그래서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함께 살았어요. 노동자는 아니에요. 농노가 아니고, 대체로 두뇌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통칭 부르주아라고 불렀어요. 부르주아. 부르주아는 그 어원이 성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성내 거주자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현재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그 상위 계층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근원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행정, 법률, 은행 업무, 그리고 상행위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은 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물론 농노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런 무서운 무기를 갖고 그리고 세력이 사람이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 아무리 저희 총 없지 칼창을 든 그 기사들이라도 이 사람들은 뭐 마구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 안에 낑겨 살던 부르주아들은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이제 굉장히 겁이 많다는 평을 많이 들었고 두려움에 늘 떨며 살고 있다는 그런 당시의 그 묘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주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노동을 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게 됩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치게 됐어요. 자본주의의 시조격입니다. 돈을 많이 모았어요. 모았더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처음에는 1,000대 받고 했었는데 나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족한테도 돈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귀족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뇌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사람들도 사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돈이 최고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수백 년의 역사 동안에 이 사람들은 수전노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고리 대금업자 이름이 뭐죠? 이게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치매기가 발동해가지고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고리 대금업자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 문학 작품에 나오는 악당의 한 예인데 샤일록이다. 이제 생각이 나네. 샤일록 같은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었던 대표적인 그런 부르주아의 일원입니다. 물론 훌륭한 부르주아도 많이 계셨겠지만 샤일록 같은 사람들이 대변하는 것은 당대 부르주아가 평이 안 좋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상가들이 당시의 사상가들이 이 부르주아들을 욕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 것만 궁리하는 매우 이기적인 인물이다라는 그런 그 비난들을 퍼부었었습니다. 루소도 그 비난에 가세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루소가 딱 봤더니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중세 1,000년 동안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부르주아가 세월이 흐를수록 부르주아 힘이 세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농노 계층이 와해되고 그리고 여기 중심지에 있었던 성이 도시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리적 발견하고 또 같이 병행되는 사건으로서 유럽의 경제 구조가 바뀌게 되고 유럽의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면서 도시에 재화가 몰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 중심에 부르주아가 있는 것이죠.
부르주아가 물건을 만들고 상행위를 하고 무역을 하고 돈을 모으고 은행가들이 점점 세를 키워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르주아가 나중에는 귀족보다도 더 힘이 세진 거예요. 결국은 그 강력한 힘이 시민 세력들하고 힘을 모아서 일으킨 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시민혁명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부르주아 시민혁명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의 중심에는 부르주아들, 은행가, 변호사, 저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자, 루소는 프랑스 대혁명 전에 죽습니다. 그러나 자신 앞에 다가올 시대를 예언하는 그런 해안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부르주아가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루소는 걱정했어요. 그러면 망조가 들었다고 본 겁니다. 어떤 망조? 이를테면 이런 망조라는 것이죠. 돈이 지배하는 세상. 이건 루소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요. 19세기에 미국의 한 그 좌파 만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루소가 그 우려했었던 세상을 이제 비슷하게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소개하는 것입니다. 캐피탈리즘이라고 써있죠.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최상은 돈이 있고요. 심지어는 왕도 돈이 지배를 하잖아요. 왕 귀족이 있어요. 그 아래 성직자 있고 그리고 군인이 있어요. 군인은 이들의 이득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밑에는 누가 있느냐? 잘 먹고 잘 사는 부르주아 계층이에요. 맨 아래는 이들을 다 떠받들고 있는 프롤레타리아들이죠. 무산계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소의 농노와 같은 이 무산계층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두를 먹여 살리고 있고 위에선 띵가띵가 놀고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고생하면서 하는 이런 구조, 이런 것을 이제 칼 막스 같은 사람이 매우 비판적으로 제기했었던 것이고요. 물론 이제 루소는 그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막시스트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이 오면 유럽이 망조가 될 것이라고 봤어요.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세상이 말고 어떤 세상? 루소가 꿈꾼 세상은 이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주류가 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 것이에요. 과연 새로운 유럽 서구를 이끌 그런 인간이 있는가? 루소는 없다고 보고 새로운 인물상을 제시를 합니다. 그 새로운 인물상이 누구냐면 바로 에밀이에요. 그래서 에밀이라는 책은 그냥 어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루소라는 가정교사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어른을 만드는 그런 양육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해가고 그 주류 세력이 바뀌고 있는 늙어가는 유럽 문명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그런 인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원대한 야심찬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명사적인 그런 그 시야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방금 그 부르주아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로 루소는 자신의 책 에밀에서도 부르주아 당대의 교육을 상당히 비판합니다. 이게 어느 페이지 있는지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 페이지 오셔서 또 읽어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루소가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냐? 돈 있는 집안 아이들을 기숙학교 같은 데 보냈는데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가족들하고 멀어졌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분위기 이해가 되시죠? 무슨 내용인지. 가족들끼리 정중하게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루소는 그걸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고 지성을 연마하는 것이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가족과 격이 없는 그런 관계를 희생하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 비판하냐면 가족과 함께 키울 수 있는 그 사람의 역량이랄까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란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에요. 한 인간의 성숙에 있어서. 어때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저의 간단한 그런 평을 보고서 루소는 역시 낭만주의자구나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루소가 지식보다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을 더 중시한 것이 낭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저는 평합니다. 인간이 사랑 없이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말을 가지고 이것도 낭만주의라고 보시지 마시고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부르주아 교육을 비판하면서 이 사람이 에밀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 에밀의 책에 이런 사파들이 있고, 그 사파 중에서는 이렇게, 철없는 에밀이 뛰어노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에밀이 뛰어놀 걸 매우 강조해요. 루소는 노는 걸 매우 중시합니다. 에밀이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은 결코 시키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이에게 개인적으로 내장된 자연의 성장 질서. 자연은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아이이기를 원한다. 이 질서를 거역하면 우리는 익지도 않아 맛도 없는 이내 썩어버릴 과일을 산출하게 될 것이다. 나는 10살 먹은 아이에게 판단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이에게 170cm 키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 아이는 아이답게 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는 지금 음, 뛰어놀 때란 겁니다. 지금 이성적인 판단력을 발휘할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에 맞게 스스로 그 아이 내면에서 펼쳐질 성장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연이 줬다는 것이에요. 동의할 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이 준 성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의지에 따라서 성장하나요? 인간 사회의 의도에 의해서 성장하나요? 당연히 인간과 사회가 무엇을 원하건 말건 간에 우린 저절로 자라죠. 이게 자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저절로 자라게 하는 자연을 존중할 때 인간 성숙의 원리를 깨칠 수 있고 그래서 보다 더 건강한 성숙에 이르게 도와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성숙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머리가 좀 까진 루소가 어린 에미를 데려다가 어릴 때부터 가정교사를 맡아서 이렇게 자연의 품으로 가서 뭘 가르치기도 하고 여기서 뭘 해봐라 주로 많이 시켜요. 이제 뛰놀게 하고 손으로 뭐 만지게 하고 결코 책을 가지고 뭘 지도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이런 것이에요. 자연이 작용하도록 시간을 낭비하라. 뛰어놀게 놔두라는 것이에요.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갖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래요. 그러니까 자연의 프로그램이 그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 한 송이가 그 화분에서 피어나기를 원하면 그걸 뭐 채찍질을 한다고 꽃이 피겠어요? 뭐 약을 뿌린다고 꽃이 피겠어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물 주고 햇빛 밖에서 가만 놔두고 기다려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이 자신의 성장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인간 자연 아니에요? 식물처럼, 동물처럼 인간도 자연이잖아요. 그럼 인간이 자라나려면 그래서 인간 안에 잠재됐었던 지적인, 감정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여러 역량들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지해주면서 기다려야 된다. 억지로 끊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이 시간을 낭비하라는 루소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가 있냐. 이게 고민거리란 말입니다. 루소가 우리의 자연의 일원으로서 정의하고 우리 안에 자연의 원리를 존중하라는 얘기를 우리는 부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라는 이 사람의 조언을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루소가 던진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것이에요. 루소가 좀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적인 면, 자뻑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어서 자기를 나중에 이렇게 누가 상을 만들고 존경한다는 걸 사파로 넣고 있거든요. 뭐 그건 뭐 그 예언은 실현이 됐어요. 살아생전에는 그다지 그 존경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인 아버지 중에 한 명으로서 추앙받고 나중에 이 사람의 그 시신은 프랑스의 가장 존경받은 사람들이 묻히는 빵테옹으로 이장돼서 거기서 지금까지 사람들의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그런 한 인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거에 상당히 오래전에 이 유명한 웅진 이 회사에서 만든 이 광고를 보고서 제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하나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이에요. 어, 이게 그 우진이가 방학을 맞아서 들뜬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왜 우려하냐? 이거 정신이 빠졌다는 거죠. 방학인데 놀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싱크빅을 공부를 하면서 그 또 다음 학기를 대비하고 선행 학습도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도가 여기 담겨 있겠죠.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한 7, 8살 먹어 보이는 우진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 없어 보이죠? 너무 건강하고 예쁘지 않아요? 내 아이를 저렇게 키웠으면 엄마는, 아빠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만합니다. 저렇게 건강한 아이를 키웠으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를 보고 있어서 어떡하죠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우리 성인들의 시각이, 우리 사회가 또는 이런 상업적인 여러 가지 시도가 병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얘는 병들지 않았어요. 얘는 자연의 결정체예요. 자연은 이렇게 자라라고 우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질하고 있는 이 어른의 사회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루소는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라는 것이에요. 이게 도전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건강한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드는 게 또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보냐면 바보는 아닌데 걱정이 들어요. 어떡하죠? 정말 어떡하죠, 우리는?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걱정도 돼요. 루소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양면의 갈등에 처하게 하는 게 루소의 애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루소가 애들을 무조건 놀리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규제된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이 규제하는 주체가 사실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루소 자신이에요. 선생이에요. 어른 선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루소의 교육이란 것은 결코 완전 자유방임주의가 아닙니다. 무조건 논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도해주는 선생이 한 명 있어요. 계속 따라가는 루소라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 사람이 행하는 교육은 매우 소극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마구 명령하고 이렇게 해라고 강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오랫동안 간접적으로 보면서 자기가 그 장기적으로 계획한 길을 가기 위해서 아이를 서서히 이끌어가는 그런 소극적인 교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극적이지만 그런 소극적인 교사가 되는 게 적극적인 교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루소가 나중에 이제 성공적으로 아이를 키워가지고 에밀이 이제 장가 갈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소피라는 자신의 그 배우작감을 만나서 지금 이제 결혼 전에 두 사람이 이제 약혼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루소는 이것을 보면서 대견해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바로 이 소피에 대한 에밀의 그 내용 때문에 에밀 자체와 루소가 후대에 굉장히 비판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소피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적인 주체라기보다는 에밀과 한 짝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킨 그런 어떤 2차적인 인물로만 그려지고 있거든요. 소피의 챕터가 하나가 있는데, 소피는 오로지 에밀과 결국 결혼한 존재로서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후대 사상가들은 이게 저희, 반여성적이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소피가 에밀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 비판은 당연한 것인데, 근데 어쩌겠어요. 18세기가 아직 그런 인식의 경지에 이 사상가들조차도 도달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그 동등한 취급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은 이 책이 결점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그러나 이 책이 주인공이 사실 얘예요. 에밀이에요. 주인공이 소피는 아니었습니다. 소피를 주인공으로 하는 다른 책을 루소가 구상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에밀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에밀을 주력으로 인간의 성숙을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에밀의 한계입니다. 시대적 한계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루소가 에밀을 어떤 사람을 키우고자 했냐면 이런 사람으로 키우고자 했대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것을 한참 켜놓지 않을 테니까 잠깐 포즈 누르고 이걸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과연 이런 사람이 그 에밀이라는 서양 교육 사상사를 대표하는 저술에서 추구하는 대표적인 인간상의 면모라고 받아들일 만한지 생각을 해주세요. 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루소는 부르주아가 지배할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대안적인 인물상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씀드렸죠. 과연 이 세상을 현대로 이끌어갈 새로운 인간상에 부합할 만한 그런 묘사인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훌륭한가, 그런 말씀입니다. 자, 포즈하고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디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하면, 자신을 전혀 타인과의 고려 속에서 생각하지 않으며 타인 또한 자신을 전혀 생각해 주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회성 결여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지적이죠. 맞는 지적이에요. 과연 이런 사람이 우리가 바람직한 새로운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간에 어떤 그 합리적인 답이 나올 만한 그런 구조라고 전 보지 않지만, 지금 뭐 수업의 제약 때문에 간단히 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랫동안 이 글을 봤어요. 뭐 1, 2년 본 게 아니라 오랫동안 다시 보고 나중에 다시 와서 생각해 보고 그랬어요. 지금 나이가 이제 늙어가면서 조금 있으면 60이 다 돼가면서 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싶어요. 이 묘사 속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런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어요. 그 말까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면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걸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을 제가 그 밑에 한 가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목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교육한 현대인. 세상 사람들은 온통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 거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에도 그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낯설고 편하지 못하다.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로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만이 문제다. 그래서 루소는 당대 유럽인들을, 특히 부르주아 등등 교육받은 인들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고. 어때요? 여러분은 가면을 쓰고 살고 계시나요? 가면이 뭘까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실제로 물리적인 가면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나의 표정, 어투, 에티켓, 예의, 범절, 법을 지키는 거, 남들 눈치 보는 거, 그러니까 나의 그 좋은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갖추는 그런 태도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면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가면을 써야 하죠. 가면 안 쓰면 우리가 사회에서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다 드러내고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나의 가족과 혈육 앞에서도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가면 안 써요? 아니면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어머니, 아버지 앞에 가서 다 끄집어내고 폭발시키고 그럽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도 가면, 나의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인격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면이 조금 부정적으로 어감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혀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고요. 가면은 우리의 사회성이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사회화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면을 써야만 돼요. 가면을 못 쓰면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가면의 종류가 달라져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쓰는 가면, 친구 만날 때 쓰는 거, 학교에 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전철을 탈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시장에서 물건 살 때 다 다른 가면을 써요. 그리고 어떤 가면이 어떤 상황에 적절한지를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배워온 것이고, 그리고 그 가면을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바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이 돼서 별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화는 가면을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소는 왜 그걸 문제를 삼느냐? 가면이 나 자신의 전부인 줄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가면은 세상을 상대하기 위해서 써야만 해요. 근데 가면은 말 그대로 내 표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겉에 껍질이죠.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면 뒤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가면 뒤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예요? 나는 누굽니까? 이 질문에 현대인들은 답하기를 매우 힘들어 한다는 게 루소의 지적입니다. 이게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회의, 타인의 문명에 드러내는 자신의 겉에만 치중해서 늘 남의 눈치만 쓰고 신경 쓰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작 가면 안에 있는 진짜 자기가 누군지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안과 밖을 다 함께 살아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텐데 안과 밖을 다 살아낸다는 것을 전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전모가 전체가 함께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에요. 그런데 겉에만 엄청나게 성숙해버리고 안에는 미성숙한 채로 남아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겠죠. 자,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가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난 것을 이번 주에 과제에 짤막하게 써주세요.
나는 가면을 썼나? 가면 뒤에 나는 누군가? 그냥 자유롭게 감상이 떠오르는 것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하고 루소의 그 에밀의 사상의 깊은 곳은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